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어제 한국 프리미엄이 생긴 이유라는 제목으로 짧게 방송을 했는데요. 많은 질문이 들어왔고 제가 생각해도 좀 설명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설명을 할 겸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꼭 만약 이 영상부터 보신다면 한국 프리미엄이 생기는 이유를 찾아서 그 영상부터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링크를 아래에 그 정보에다가 같이 놓을 테니까 그걸 꼭 먼저 보고 오세요. 자, 일단 질문이 여러 가지 들어왔는데 재정 거래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일단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막히면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 라이트나 리플 뭐 다른 걸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타당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재정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이거 지식이 있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텐데 제가 이제 어, 그거를 빼먹고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재정 거래는 한국인이 했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왜 해외에 사는 사람은 별로 이제 미국인이 재정 거래를 해서 별로 이득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원화로 바꿔봤자 그 사람들 쓰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인 기준으로 보통 재정 거래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해외로 돈을 보내려면, 이거 공식적으로 보내려면 보낼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1년에 뭐 5만 불인가? 한계가 있고요. 그 외에 보내려면 이제 사실상 이제 약간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내야 됩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보내야 되는데, 리플이나 라이트코인 혹은 다른 뭐 퀀텀이라든가 뭐 EOS 뭐 빗썸에 상장된 다른 코인으로 재정 거래를 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면 이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5만 불 이하밖에 안 돼요. 1인당 5만 불 이하밖에 안 되고요. 두 번째, 그 해외로 그걸 들고 간 다음에 그 해외에 그 나라 계좌가 있어야 돼요. 그 나라 계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나라 계좌가 있는 상태에서 거래소 아이디도 틀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입금을 하고 나서 일정 시간 또 출금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외에 어느 정도 거주를 하면서 해외에서도 이제 트레이딩을 하던 분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입금을 받으면 한국처럼 입금되고 뭐 1분 안에 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3분 안에. 미국 은행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2, 3일 정도 걸리고요. 어, 가장 빠른 게 이제 24시간 내에 하는 서비스가 코인베이스인가 거기에 하나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24시간 내에 확정이 아니고 그냥 변수가 많아요. 근데 거기다 1인당 제한 5만 불이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뭐 노숙자나 이제 다른 사람을 막 끌어들여가서 5만 불씩 옮겨가지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은행 기록이 남는 거예요. 은행에 들어가서 거래소 올리는 순간 은행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어디서, 그러니까 국세청, 한국 국세청이 아니라 미국 국세청이나 그 나라 국세청에서 이제 문제 삼을 수 있죠. 어디서, 예를 들어서 대부분 재정거래하는 사람들이 뭐 유학생이 대부분일 텐데, 유학생들이 갑자기 한국에서 돈 받은 적도 없는데 현금을 들고 와가지고 수만 달러씩 바꾼다. 그러니까 사실 재정거래는 사실 억대나 수십억, 수백억들을 해야 사실상 수익이 사실 상당히 많이 나는 그런 항목인데, 수십억 정도를 갑자기 은행에 입금해가지고 이걸 거래소에 넣는다. 그러면 당연히 사실 이 수익이 어디서 나온 거냐 조사가 들어오죠.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1인당 5만 불까지밖에 안 되는 게 현실이고, 유학생이 아무리 많아도 이 코인을 하고 있고 그 나라에서도 하고 있고 한국에서 하고 있고 양쪽 다 하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찾기가 어려워요.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은 있지만 그분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 거래소를 트는데 어려움이 많으세요. 이민을 했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를 틀려면 한국 명의의 핸드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트레이딩하는 분은 한국 거래소 이용 못하는 분들이 많고요. 이민자들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거래소에 돈을 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래소에 돈을 넣는 순간 내가 자금의 사용처가 이제 역추적이 당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문제가 되던 거래소에 넣는 것에 문제가 되던 둘 중에 하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재정거래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 그 나라에 가서 익명으로 구매할 수 있는 화폐를 사는 거예요. 익명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건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은 여러분이 잠바웨이를 가던 뭐 대만을 가던, 그러니까 거래소가 없는 나라를 가도 이 편의점이라든가 그 뭐 주유소 이런 데 가면 비트코인 ATM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달러를 넣고 그 나라 화폐를 넣고 그걸 비트코인을 뽑아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트코인을 한국에 전송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 지갑을 받은 비트코인을 한국 거래소에다 전송을 하는 게 재정거래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량의 달러나 대량의 이제 재정거래를 하는 거는 비트코인 말고 답이 없어요. 숫자 자체가 안 돼요. 유학생들이 그 유학생에다가 거래소를 틀어놨고 그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유학생 5만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의 구매력이 이기가 어렵고요. 그 외환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혹은 어길 수 있으려면 현금을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거는 뭐 범죄의 그 어떻게 보면 부추기는 걸 수도 있어서 제가 말하기 좀 껄끄러운데 5만 달러 이상이면 사실 외환법이 위반이기 때문에 외환 유출법 위반이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하지만 그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제외해서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익명으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비트코인 ATM 같은 걸로 해서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고 비트코인 말고는 라이트코인이나 뭐 리플이나 뭐 이런 거 뭐 구매하면 되지 않냐 이러시는데 이런 건 익명은 구매할 수가 없어요. 거래소가 아니면 구매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말고는 대량의 재정거래가 힘들고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막아버리면 사실상 다른 재정거래 대부분 다 막혀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량의 재정거래 폭탄은 다 막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해외장은 지금 어제 12,000을 찍었을 때 제가 한번 회복장으로 돌아섰다라고 했는데 1만까지 갔었고요. 1만에서 떨어질 때도 제가 이거는 하락은 전저점을 깨긴 했지만 다이버전시가 상승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한국장은 제가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한 이유는 변수가 있어요. 이게 트랜잭션이 밀려가지고 지금 3일 이상 보통 비트코인 전선이 걸리는데 이런 대규모 폭탄적인 재정 거래가 왔을 때 한국 장이 어떻게 변할지 솔직히 예측이 안 돼요. 이거는 세력들 마음이에요. 이 세력들이 자금 운용이 좀 원활하고 어차피 우리 싸게 비트코인 샀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장이 더 풀리는 기세인데 풀릴 때 한번 이렇게 그때 팔자라고 판단을 내리면 김프가 유지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복이 느리고 해외장이 지금 15,500 정도에서 한번 맞고 다시 내려올 확률이 있거든요. 전저점까지는 안 내려올 수도 있지만 맞고 내려올 확률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맞고 내려왔을 때 아, 이거 잘못하면 더 손해보겠다 해가지고 막 팔아 제끼면 솔직히 김프가 그냥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가능성은 그냥 재정 거래하는 세력들의 마음이고 이 재정 폭탄이 언제 한국에 도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단순히 한국은 회복장이에요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센트럴을 어제 추천할 때도 이제 하이리스크다. 김프가 너무 세서 너무 하이리스크다 라는 점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막히면 재정 거래가 대부분 90%의 정도 이상의 재정 거래가 막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86달러를 제가 어제 10,000원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제가 어제 졸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86달러는 그냥 생각해도 10만 원이 가까이 되는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2,000원을 트랜잭션 하기 위해서 그 1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거고 또 재정거래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이제 반박을 텔레그램에서 어떤 분이 해주셨는데 제가 텔레그램에서 대답을 했지만 방송에서 한번 더 해볼게요. 이분도 논리적으로 본인의 논리가 직접 있으신 분이고 상당히 타당한 이제 질문이었기 때문에 질문 아니었죠. 타당한 의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사고에 이런 정도의 사고를 하시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공부를 사실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빅켓 사태를 고의적으로 한 거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 코어 세력들이 트랜잭션에 대한 능력이 미비한데 비트코인이 나중에 정말 커졌을 때는 이런 스팸보다 훨씬 더 많은 트랜잭션이 있을 텐데 이런 거를 고치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로저버가 이런 거를 하는 건 맞지만 이건 항의의 의미도 있다. 그래서 이건 큰 그림으로는 코인판을 상용화시키고 비트캐시가 비트코인에 비해서 우월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다라는 논리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생각의 관점이 있어요. 원래 코어팀과 로저버가 결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로저버는 코어 팀이 굉장히 고루타분하고 너무 혁신을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코어 팀의 주장은 왜 많은 이제 그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왜 코어 팀을 지지하고 있고 왜 비트코인 캐시를 싫어하냐면 코어 팀은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점차적인 이런 점진적인 개발과 혁신이 비트코인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드포크 코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굉장히 졸속적으로 그 업데이트를 굉장히 촉박하게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 비트코인 골드도 그렇고 뭐 해킹을 위험성에 있는 어떤 소스가 발견됐다던가 뭐 취약점이 발견됐다던가 이런 기사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특히 초창기 때는 그게 왜 그러냐면 개발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래요. 비트코인 골드도 그렇고 캐시도 그렇고 발표한 지 뭐 한 달 이내 혹은 두 달 이내에 바로 이제 출시가 나왔고요. 비트코인 코어 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그위드 업데이트를 하든 라이트닝 업데이트를 하든 이게 혹시라도 문제가 됐을 때, 즉 업데이트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다 업데이트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리고 그거에 해킹으로 이어지거나 그랬을 때는 이 코인판 전체에 대한 신뢰도와 이 비트코인 가치 자체가, 그러니까 코인판 자체가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해야 되고,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때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이거를 리뷰를 해서 최대한 버그라든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현재 트랜잭션 처리량이 부족한 건 아니지 않느냐, 부족해졌을 때 우리가 점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게 코어팀의 주장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저도 여기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짜 정말 막말로 비트코인이 뭐 라이트닝 업데이트를 빨리 했다고 쳐요. 빨리 했는데 여기에 해킹이 가능한 어떤 특정 소스가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랬을 경우 여러분은 비트코인 값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 코인판이 이러다가 망하는 게 아닌가 라는 공포 수준 이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어팀의 이런 점차적이고 차근차근 하는 이런 개발에 지지를 보내는 거고, 실제 세그윗 자체는 비트코인에 업데이트가 됐지만 지금 지갑들과 그 거래소 지갑들은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그런 세그윗도 지갑들에 반영이 될 거고, 라이트닝 프로젝트도 이제 비트코인에 제대로 적용이 되고,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연결하는 프로젝트들도 이제 내년에 다 정착이 되면 솔직히 이런 스팸, 현재와 같은 스팸 사태는 일으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현재보다 수천 배에서 수만 배의 트랜잭션을 일으켜야 이런 식의 늘리기가 일어날 거고, 채굴의 난이도 조정도 조금 아마 이번 사태를 기미하여서 비트코인 코어팀에서 그걸 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면, 로저버와 이 우지안에 대해서, 이 비트캐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어떤 극한 상황, 여기 사자가 자식을 절벽에 내다 버리듯이, 물론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캐시의 자식은 아니지만 절벽에 내버리듯이 극한 상황에 몰아붙여 가지고 이런 건 어떻게 대처할 거야 라는 걸로 포장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 그거의 목적은 비트코인을 좋게 만들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비트코인 캐시를 펌핑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을 싫어한다는 거고,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 코인판 전체가 혼란입니다. 지금 김프가 다 30% 40% 이러고 기존 투자들은 사실 전부 다 불안감에 떨고 있고, 만약에 이게 김프가 아주 안정적으로 해외가 오르면서 재정거래 폭탄이 터지지 않고 세력들이 터트리지 않기로 결정하고 한다면, 신규 투자자들, 이런 정보가 없는 신규 투자자들은 아주 안전하게 행복하게 본인들의 수익을 만끽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라도, 사실 재정거래 폭탄이 터질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직도 하락장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현금을 다 비트코인을 바꾸진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김프가 강할 때는 가능하면 알트코인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비트코인 위주로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알트코인 변동코인 너무 커가지고 떨어질 때도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만 일단 구매를 하시길 바라고, 만약 여러분이 뭐 해외에 꼭 뭐 구매를 하겠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존버용으로는 가능한 비트코인을 추천합니다. 현재 물론 본인 돈이 해외에 있으면 상관없어요. 본인 돈이 해외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한국에 있을 경우는 이제 그러시는 게 좋아요. 아무튼 그런, 이제 혹시라도 재정거래 폭탄이 터졌을 때는 지금 고점에서 물려 있거나 고점에서 들어간, 현재 뭐 10%나 5% 이런, 뭐 20%, 어떻게 보면 50% 이상의 수익을 갖고 있는 이런 후발 주자들은 정말 다 지옥을 볼 거예요. 근데 이 지옥이 왜 벌어진 거냐? 우지안과 로저 버가 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스팸을 일으키는 세력 때문에 그분들은 전부 다 한강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이 개미들에게, 한국 개미들에게, 특히나 한국 개미들에게 엄청난 지금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비트코인 캐시로 돈을 벌었어도, 비트코인 캐시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저는 안 사고, 이 사정을 아는 분들은 사실 대부분, 솔직히 비트코인 캐시가 아니라도 맨날 올라요. 비트코인 캐시 저 이번에도 오를 때 전혀 안 샀지만 아깝지도 않고요. 저는 제가 거래하는 것만 거래해도 돈 잘 벌고, 제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거 이상으로 이번 수익장에서도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하지만 얘네들이 자기네끼리만 펌핑하고 덤핑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김프를 만들어내는 순간부터는 제가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거 펌핑하려고 이 시장 전체를 교란시키고, 그 다음에 개미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뒤집어 씌우니까 제가 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 정도면 제 추가 설명인 다 된 것 같고요. 재정거래 원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한 것 같고, 혹시나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다 맞는 건 아니니까, 혹시나 제 의견에 동의를 못 하겠거나, 이런 의견 어떠냐 하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는 언제든지 저희 텔레그램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텔레그램 방은 요 동영상 아래쪽에 있거든요.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여기 아래 항상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카톡방도 있고, 여기 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